네, 시청자 여러분, 네, 권유경제 시간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뭐 여름에 그렇게 길고 긴 장마가 이어지더니 또 가을 되자마자 또 이렇게 또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날씨 하나는 참 끝내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권유경제에서는 시황 살짝, 그 다음에 이 굴뚝기업들의 어떤 변신, 긍정적인 변화냐, 부정적인 변화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계좌를 보호하고 불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동학개미, 21세기 개미들이 많아서인 것 같은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2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시황. 시황. 네, 제가 뭐 이렇게 별도의 시황 뷰는 유일한 경제TV에서도 폭락 때 한번 말씀드렸었고, 네,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도 저는 뭐 지수대별로 보면 크게 먹을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연금 지킴이를 지금 자처하고 있고, 120조, 130조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을 둘러싼 법과 제도가 어떻게 정비돼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강상구 PD, 또 양태현 PD랑 열심히 또 권순우 기자랑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런 법과 제도가 지금 당장 뭐 나중에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공정경제 3법도 지금 여당에서도 눈치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2,400을 펑펑펑 넘어서 계속 갈 만한 환경이냐, 그런 모멘텀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기술적으로는 20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20주 이동평균선.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병웅 전 트레이더랑 같이 20주 이동평균선하고 지금 코스피 200 지수하고 마찬가지죠. 코스피 지수도. 이게 지금 맞닿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주 이동평균선은 급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왜? 3월 폭락분이 빠지고 있거든요. 20주 이동평균선에서. 그러니까 기울기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최근 어때요?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있으면 만납니다, 이제. 20주선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하고. 언제쯤 만나냐? 빠르면 다음 주. 뭐 시장이 확, 뭐 변동성이 커진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20주 이동평균선이 지켜지면 증시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예상될 것이고,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올라가는 20주 이동평균선이 지수가 2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100 지수가 20주선을 깨고 이탈한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금을 많이 늘리셔라. 네, 이런 말씀을, 뭐 이런 말씀드리면 막, 그럼 이제 역으로 인버스 막 더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또 이렇게 또, 그러지 마시고 현금을 좀 늘리시라. 주식은 뭐라 해도 위험자산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마통, 20대, 30대의 마통,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 이거를 제때 갚지 못하는 이런 또 비율이 20대에서 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아시죠? 이랬을 때 마통을 튼다고 그래요? 뚫는다 그래요, 황 PD? 마통을 뚫는다? 튼다? 둘 다 허용되지 않나요? 마통을 열어 터서, 주식산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 20대, 30대 분들, 20주선을 특별히 더 유념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유 반장이 뭐 자꾸만 저렇게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참,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제가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어서 최근에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르죠. 근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냐. 시장 안에서 보면 이른바 이제 키 맞추기.
순환매 또는 차면 키운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들어맞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이 많은 뭐 바이오 기업들, 막 이런 주식들이 막 축축축축 가다가, 뭐 원택트 이런 거 축축축 가다가 최근에 또 이제 LG전자, 현대차 이런 회사들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키 맞추기다. 이런 겁니다. 차면 기울고 비워지면 다시 또 이렇게 채워지는 게 또 이제 이 세상 사는 이치거든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이게. 그런 흐름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굴뚝기업 중에서 성장성까지 겸비된 그런 회사들이 있다. 그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 PD? 굴뚝주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성장성까지 있다. 요새 막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막 번뜩 떠오르는 회사가 뭐가 있어요? 금강공업. 금강공업? 오늘 잘 가더라고요. 성장성이 뭐 있어요? 성장성은 없죠.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성장성은 없고 그냥. 현대차 대표적으로. 현대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기차, 수소차. 이 성장성, 이 성장이라는 엔진을 지금 달았나요? 안 달았나요? 지금 달고 있죠. 달았고 달고 있고. 그런데 현대차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빠졌습니까? 이런 주식이 한번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어떨 것 같아요, 주가가? 결과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 업종에 드는 상장사 중에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회사 하나를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 R&A. 권유경제에서 이제 권유하는 게 건강이고 행복이죠. 종목을 권유해드리진 않습니다. 참고로. 네, 유념하시기 바라고. 화승 R&A. 자, 강 PD. 네. 화승 R&A 하면요. 그 왜 자동차 보면은 고무 있잖아요. 고무. 네. 문 보면 다 고무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 고무 제품.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본네트라고 그러나? 열면은 고무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무슨 자동차 고무가 뭐 대단해? 저 성장성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굴뚝기업 얘기를 하는 거고. 굴뚝기업. 이제 성장성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더 정교해진다는 거죠. 전기차, 수소차로 갈수록. 그러니까 새로운 그 분야에서 새로운 아주 더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무 제품이 뭐 얼마나 기술이 필요하냐 하지만 자동차 문, 이 도어가 아차하면 물이 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차가. 그 차는 완전히 뭐 거의 쓰레기죠. 비 왔는데 물 샌다. 그 정도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무 제품도.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참, 안습이죠, 안습. 9월 28일 날, 인적 분할. 제가 화승 R&A 하길래 제가 주가가 치도키도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봤죠. 이거는 증여 문제가 있다. 역시 증여를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장남한테 화승 R&A가 장남 회사고 화승 인더스트리가 차남 회사예요. 나중에 이게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보세요. R&A는 이제 장남 회사다. 지분도 증여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증여를 해줬고. 그러니까 5월달 이게 주가가 3월달에 폭락하고 5월달 조금 반등했을 때 역시나 상당 부분을 그 회장님이 장남인 부회장한테 지분을 증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회장인 그 장남이 압도적인 일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28일 날 땅 뭘 하냐? 인적 분할하는 거예요.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을 하는데 다른 회사들 인적 분할하고 공통점도 있고 조금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원래 투자회사, 그러니까 약간 지배회사이죠. 지배기업, 투자회사. 투자회사가 원래 보통 한 20 내지 30% 가져가고 사업 자회사가 한 70 내지 뭐 60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투자회사가 0.73. 그 다음에 신설되는 사업회사가 0.27. 그러니까 한 7대 3으로 약간 좀 이렇게 이 지배회사가 덩치가 상당히 큰 그런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 사업회사를 좀 이렇게 여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설비나 사업을 많이 몰아주니까 이게 덩치가 커졌는데 여기는 좀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다른 인적 분할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존속하는 그 지배기업의 이제 무게를 실겠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일반 주주들의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조금 팔로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주총회는 내년 2월 5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분할합병 주총은 특별 안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대다수 주주들의 그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사이에 빠지면은 상당히 주총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또 하나 우리 국민연금 지킴으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사주 횡포가 어김없이 예고돼 있다. 이 화승 RNA 인적 분할에서도 자사주 횡포, 뭐 자사주 마법 이런 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잠깐 쉽게 말씀드리면 화승 커퍼레이션 지배회사, 사업자회사 화승 RNA 이렇게 둘로 똑같이 나누잖아요. 이랬을 때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자사주,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어디에 넣을지는 회사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사회 견제 장치로서의 어떤 그 MOM, 머저리티 마이너리티 이런 거가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어김없이 예외 없이 자사주 무려 11.3%를 누가 가져갑니까? 화승 커퍼레이션에 이거를 딱 넣는 거예요. 투자회사, 존속회사인 이 지주회사에, 지배회사에 자기 주식을 딱 가져가요. 그러면 인적 분할은 뭐예요? 모든 주주들한테 신설법인의 지분을 기존의 지분율대로 똑같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주주들한테. 그런데 이 자사주한테도 신설되는 이 화승 RNA의 신주를 그대로 배정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대로 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 자사주는 사실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인데 이 신주가 배정됨으로 해서 사업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자사주의, 여기까지는 마법이야, 마법. 그런데 이 자사주가 보통 그동안에 한 200개 가까이 진행된 대기업, 중견기업의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에 있어서 이 자사주가, 그리고 이 자사주가 확보하고 있는 이 신주가 어떻게 활용됐어요? 주식 수합을 통해서 지배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을 강화하는 데 쓰였다는 거죠. 원래 회사 돈으로 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쓰였더라. 이건 뭐예요? 공정하다, 불공정하다를 떠나서 공사 구분이 안 됐다. 전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쓰겠습니다. 회사 돈은 공이잖아요. 회사 돈은 공. 공인데 이게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 지배권이 어디한테 갔다? 사로 갔다, 사. 지배주주한테 갔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아직 화승 RNA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화승 커퍼레이션으로 귀속된, 승계된 이 자사주가 또 자사주에 부여된 신주가 그대로 어떻게 이용될지 아마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거죠. 투자회사의 신설회사의 자사주 지분하고 그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죠. 신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사주하고 수합하겠죠, 수합. 그러다 보면은 지배주주의 화승 커퍼레이션 지분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하지 않고 공사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런 자사주 횡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자, 투자회사의 자사주가 의결권을 갖는 그런 신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고, 이 지분이 다시 또 이제 그 존속회사에 귀속되면서 다시 또 이제 그 대주주의 신주랑 수합이 되는 거죠. 이 자사주가. 또 이제 주식 간의 지주회사와 투자회사와 존속회사 간의 수합도 또 같이 진행되는 거고, 동시에. 이 자사주 횡포 얘기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자사주 횡포가 어떻게 이제 나타날지 한번 우리가 좀 와치를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일반 주주는 역시 또 발린다, 털린다, 이런 부분을, 이런 것들이 예고돼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 매력이 아직은 높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급등했더라고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인적 분할 한다고 하니까 그거 앞두고 이제 이게 분할이 되는 건데, 인적 분할 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재료가 돼가지고 급등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이 향후 과정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있고, 또 불공정하게 이 자사주 횡포라든가 이런 주식 수합, 그 과정에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주가가 괴리를 보이거든요. 이 신설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이 존속회사 주가는 많이 내려가고, 이거를 이제 수합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신설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지분이 이제 존속회사 지분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PBR 지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PBR, PER, PDR 여러 가지 이제 막 투자 지표들이 있는데, PGR, Price to Governance Ratio를 제가 한번 많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화성 RNA 현재 PBR 0.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순우 기자랑 많이 말씀드렸지만 0.5배다. 강남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이거를 5억에 지금 우리가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해요, 황 PD? 너무 황홀한 일이죠. 이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로또 청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게 워낙 안 되니까. 로또 청약 해가지고 당첨되면은 뭐 2, 3억 프리미엄 분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변 시세하고 차이가. 그런데 이건 뭐 2, 3억 정도가 아니라 더블이에요. 그냥 더블. 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5억에 거래되는 일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만은 아주 쉽게 일어나죠. 자, PBR 지표상 저평가 ABCD 중에 A급입니다. 0.5 정도면 A급이다. PER 지표 Price Earning Ratio, 네, 역시 매력적이다. 그런데 A급은 아니다. B급이다. 왜? 옛날에는 화성 RNA가 한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좀 뜯어봐야 되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좀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거나 우리 강상구 PD한테 또 양태현 PD한테 연락을 주면 좋겠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는 자동차 산업이 좀 이제 불황 맞물려 가지고 구조조정 하는 것 같아요. 국내외에서 특히 해외 쪽에서 구조조정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는 적자를 보기도 해요. 이게 구조조정 하면 일시적으로 비용을 확 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익의 안정성이랄까, 이게 좀 많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PER 지표상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B급이다. 그런데 왜 매력적이라고 하냐? 연결 매출이 1조 5천억이에요. 1조 5천. 그 자동차 고무 부품 만들어 팔아가지고 연결로 1조 5천억 매출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비용 구조가 살짝 바뀌면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익이 빵 터질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상장사가 화성 RNA예요. 제가 쭉 본 회사 중에서는. 그래서 이익 지표도 매력적이다. 단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B급이다. 이렇게 제가 부여를 하는 거죠. 별도 매출만 해도 7,500억입니다. 자, 그런데
PDR은 뭐 사실상 뭐 기대할 게 없죠. 이게 뭐 꿈을 가지고 뭐 먹고 사는 주식이 아니니까.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투자 지표 PGR, Price to Governance Ratio.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버넌스 지표가 과연 얼마나 될지 화성 RNA라는 이 그룹은 계속 그 회장님 지분이 현승훈 회장님 지분이 우리 현지호 부회장한테 넘어가고 있다. 아직도 남아있다. 이것도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민국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증여세 기준이보다 상장사는 올 시가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죠. 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쪽 분할까지 왔다. 나중에 이 자사주 마법을 넘어서 횡포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역시 거버넌스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여담인데 2017년에 이 화성 RNA는요 가지고 있던 자사주 일부를 누구한테 팔았냐? 현대 모비스한테 팔았어요. 모비스한테 꽤 지분율로 꽤 돼요. 꽤 지금 모비스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뭐 확인하는 거 쉬우니까. 왜? 그만큼 관계를 돈독하겠다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건데 그 정도로 화성 RNA의 어떤 그 사업력, 영업력은 뭐 탄탄하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거버넌스를 얘기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당. 배당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 착하면 착이죠. 답 나오잖아요. 거버넌스가 이렇게 투명하고 선진화돼 있지 않은 회사에서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25원 줍니다. 25원. 시가 배당 수익률 한 1% 남짓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디에 명함 내밀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화성 RNA PGR 지표는 제가 1에서 10까지로 잡을 거거든요. 1이면 그만큼 이제 디스카운트에 있다는 거고 10은 거버넌스가 상당히 좀 선진화되어 있다는 거고 투명하다는 거고 배울 게 많다라는 거죠. 2 주겠습니다. 2. 20점. 근데 그것도 봐야 돼요. 2020년 10월 달 화성 RNA의 거버넌스는 20점이지만 1에서 10 중에 20점이지만 그러니까 1점에서 100점까지로 하자고요. 쉽게. 20점 주지만 이게 2022년, 23년, 25년에 가면 그대로 20점일지 이게 40점일지 60점일지 이게 40점만 돼도 더블 되는 거예요. 더블. 이게 레이쇼잖아요. 레이쇼. 더블 되면 주가가 더블 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를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나요? 전혀 아니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화성 RNA는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이 PGR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뜯어보시라는 거죠.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이 회사는 5년이 지나도 20점일 것 같아. 바꿔야 되겠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회사의 PGR을 20점이 아니라 40점, 60점, 80점, 100점으로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자는 얘기죠, 제가. 좀 느낌이 오시죠? 자, 여기서 반전이 또, 이 권유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반전의 반전, 대반전이에요. 아까 장남이 현지호 씨, 화성 RNA, 71년생, 73년생, 현석호 부회장. 요새 기관들이 많이 사가지고 주가가 꽤 오른 회사가 있어요. 화성 인더스트리. 화성 인더스트리. 화성 인더스트리는 신발, 아디다스. 맞아요. 예. 같은 화성이구나. 예. 여기 ODM, OEM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 화성 인더스트리가 70% 가지고 있는 게 화성 엔터프라이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쫙 나오죠. 그러니까 장남하고 차남하고는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장남은 자동차 부품, 차남은 신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분리가 돼 있고, 자, 화성 인더스트리만 보자면
뭐 기관들은 엔터프라이즈도 많이 사고 인더스트리도 많이 사고 뭐 애널드 추첨도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엔터프라이즈는 보니까 돈을 잘 벌어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근데 화성 인더스트리는 뭐가 좋냐? 자회사들 지분 가치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엔터프라이즈만 해도 인더스트리가 70% 두고 있어요. 엄청나게 두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를 70% 두고 있는 게 뭐다? 인더스트리예요. 인더스트리. 그거 말고도 화성 인더스트리는 비상장 자회사 중에 알짜 자회사들이 좀 제법 있더라라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제가 접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자, 그런데요. 제가 뜯어보면 화성 엔터프라이즈 시가총액이 8,100억이에요. 8,100억. 8,100억인데 70% 가지고 있잖아. 화성 인더스트리가. 여기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4,500억이에요. 자, 그러면 87에 56. 이 엔터프라이즈 하나만 해도 5,600억이에요. 근데 인더스트리 하나만 하면 500억.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 그러니까 투자회사, 지주회사 격인 투자회사, 지배회사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심해. 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분할이다, 뭐다, 합병이다, 뭐 증여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다 털리니까. 일반 주주 계좌가 다 털리니까. 그걸 다 가니까 이렇게 다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이제 공부할 게 나오죠. 비상장, 알짜 비상장 자회사는 언제냐. 그러면 이 회사들은 과연 상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요새 상장이 또 IPO가 붐이잖아요. 에? 야, 그럼 현대차 주가가 빵빵빵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올라가면 그럴 때 맞춰서, 화성 인도는 자동차 쪽은 아니구나. 네. 자. 또 다른 반전. 강 PD 마지막 반전 남았어. 마지막 반전. 또 반전이 있어. 또 반전. 우리가 보통 회사가 여러 개 있으면 쪼개가지고 이제 장남 차남한테 주잖아요. 그럼 보통 장남한테 큰 걸 줘요. 차남한테 큰 걸 줘요. 자, 보세요. 화성 인더스트리하고 화성 엔터프라이즈 합치니까 1조 한 3천억 나와요. 그죠? 자, 장남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화성 R&A.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1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생 거 1조 3천억. 두 개 합치니까. 형 거 하나. 1조 나와야죠, 보통. 최소. 못 나와도. 장남 거니까 2조, 3조 나와야 되잖아요. 크게 치면 그렇게 나와요. 예. 이 코미디야, 코미디. 얼마냐? 1,400억이 안 돼요. 1조 4천억이 아니라 1,400억이 안 돼요. 엄청 시총이 작네요. 시총이 작아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뭐 하느라고 연념이었다? 증여하고 분할하는데 연념이 없다. 연념이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일반 주주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의 계좌는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나라님이 보호해야 되나요? 나라님 바쁘시잖아요. 할 일도 많고. 누가 보호해야 돼요? 거버넌스, 회사의 거버넌스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가, 이사들이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성 R&A PGR 1점에서 100점 중에 20점이다. 맘 같아서는 10점 주고 싶어, 10점. 낙제점이다. 예. 일반 주주들의 계좌는 십수년간 지금 처참하게 지금 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장남한테 증여가 지금 막 급하고 막 그런 어떤 그 경영권 승계 이게 현안이다 보니까 완전히 무관심이고 그냥 분할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인적 분할. 아마 주총 통과하고 그러면 내년에 또 이제 자사주 횡포 저는 예고돼 있다고 봅니다. 예, 자사주 횡포 예고돼 있다고 봅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정말로. 예. 투자회사로 남게 된 자사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투자회사에 남게 된 자사주가 지배주주한테 가고, 그죠? 그 투자회사에 귀속된 자사주에 새로 배정된 신주가 사업 자회사로 가는, 다시 또 가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배주주, 투자회사, 사업자회사 이 구조가 더 강화되는 이런 흐름이 내년에는 화성 R&A 그룹도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반전의 반전을 거듭 이게 대한민국 중견그룹의 현실입니다. 중견그룹의 현실. 자, 멀쩡하고 영업력 좋고 한 뭐 생긴 지가 한 반세기 됐고 이런 중견기업들이 내년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식 수합에 대해서 양도차익세를 유예해 주는 그런 법안이 내년 2021년 지나면 이제 일몰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열심히 이제 분할해서 전환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참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PGR로 봤습니다. 화성 R&A. 우리 화성 R&A의 일반 주주들의 계좌를 지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각자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 얘기는 현대차. 네. 또 반전할까? 또 반전? 다 끝난 줄 알았죠. 포스트 스크립 추신. 자동차 업종 얘기를 한 김에 아까 제가 2017년에 화성 R&A가 자사주 한 절반 정도를 모비스에 넘겨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안정적인 그 국영제 기업인데 열심히 R&D를 해서 성장성을 확보한 대표적인 회사. SK그룹은 뭐 어쨌든 간에 바이오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죠, 올해. 못지않은 회사가 사실은 이제 현대차 그룹을 꼽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PGR 측면에서 아직 그 어떤 그 지분 승계라든가, 그다음에 지주회사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차 그룹도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예? 순환 출자만 끝났고 그런 점에서 속단하게 어떻게 그 지분이 이렇게 이동할지, 지분 거버넌스가 바뀔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 힘들어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그 어떤 그 국영제 기업인데 R&D 현대차가 수소차 만들기 위해서 R&D를 시작한 게 지금 20년 다 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차 엔진도 지금 유럽에 지금 팔았고 이를테면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지금 뭐 계속 좀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거고. 근데 전기차, 수소차, 유행을 타는 전기차, 그죠? 를 뒤늦게 뛰어들었잖아요, 현대차가. 전기차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테슬라가 워낙 치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저거 전기차 저거 돈 돼, 안 돼? 고민 많이 했겠죠. 하지만 다들 따라 붙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기술력이 남다른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이 수소차. 전기차 다음엔 수소차거든요, 제가 볼 땐. 특히 이제 큰 트럭이나 뭐, 막 기중기 뭐 이런 거. 큰 엔진 쓰는 거. 큰 엔진을 쓰는 이런데. 이제 수소 엔진인데. 그러면 현대차 주가 저는 최근에 오르는 게 이유가 있다.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덜 오른 게 뭐냐? R&A의 주식을 그 옛날에 사갔던 모비스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PGR적인 관점에서 모비스는 최근에 현대차보다 왜 많이 안 올랐어요? 왜? 옛날에는 막 부품 주다 이래가지고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모비스가. 밸류에이션이 엄청 더 높았어요. 현대차보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관심이 없어.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비스는 지주회사 아니에요? 지주회사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저평가 받는데 디스카운트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모비스를 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까지 얘기하기엔 우리가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 맞추기 차원에서 현대차 좋다. 현대차 좋다. 옛날에 차화정 한번 인기 있어, 차화정. 자동차, 화학. 그 정유. 정유. 네.
뭐 이런 거 있죠. 차화죠. 근데 화학 정유는 성장 스토리가 있어 없어요? 유가만 내리고 있죠. 없잖아요. 근데 차는 어때? 차는 있잖아 지금 성장 스토리가. 이거 화학은 이제 배터리 쪽으로 좀 이제 많이 갔죠. 예. 그런 회사들은 엄청 올랐잖아 지금.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까. 차는 전통적인 화학은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예. 차는 전통에서 탈피해서 지금 뭔가 성장 스토리를 써가고 있다. 근데 그게 그냥 뻥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갈지 한번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팁을 하나 또 우리가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